미국 권력 조직의 최정점 인물이자 창시자인 데이비드 록펠러. 그는 2017년에 100일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록펠러를 박애주의자라 찬양을 하고 그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사람들에게 대가 없는 선을 베푸는 그러한 박애주의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1939년에 록펠러는 넬슨, 존, 로런스, 윈스로프라는 이 4명의 형제와 함께 록펠러 재단을 세웠으며 뉴욕 외교협회의 극비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쟁과 평화 연구의 검은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으며 이 록펠러 재단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의 영향을 받으며 이 연구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전쟁과 평화의 연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전쟁 전후의 세계의 변화와 흐름을 이 두뇌 집단들을 통해서 연구 분석을 했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했으며 타임라이프라는 미국의 잡지 발행인이자 출판업자인 헨리 루스를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영웅이다 라고 록펠러를 칭찬하게 하면서 이러한 연구를 잡지에 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록펠러 형제는 파산한 영국으로부터 전쟁을 통해 글로벌 제국을 인수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분석 계획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꿈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을 앞세워서 미국의 자유로운 기업을 운영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민주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세상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 형제의 이러한 전쟁 연구 프로젝트는 바로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분석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대영 제국을 사실상 지배적인 제국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창설된 것이 바로 유엔이고 유엔의 창설은 록펠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러한 핵심적인 카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록펠러 형제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우방이 될 수 있는 유엔 본부 창설을 위해서 맨하튼에 있는 토지를 기증하기 시작했고요. 이 유엔 창설 과정에서 록펠러 형제들은 땅을 기증하기 전부터 미리 인접한 땅들을 매매하기 시작을 했는데 유엔 창설에 따른 인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시작되자 구입했던 인근 토지들을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이런 차익을 벌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 록펠러가는 자선이라는 이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선을 베푸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방식의 구조였습니다. 자, 그들이 그동안 기부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계획하에 추진된 것이었고요. 자신들, 즉 록펠러 가문의 부와 권력을 늘리기 위해 계산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난 후에도 데이비드 록펠러는 자신들의 힘의 날개인 유엔을 앞세워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과 더불어 수많은 전쟁들을 조종하기 시작을 했고 자, 그에 따른 석유와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록펠러의 전쟁을 조종하는 악질적인 행위로 인해 이 소비에트 연방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냉전의 양산을 초래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록펠러는 소비에트 연방의 냉전을 빌미로 인해 중견 국가 1년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나토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소련의 위협에 맞선다라는 명분으로 소련과의 전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소유럽 국가들과 소련을 상대로 국방비 증액과 군사적 압박이라는 돈과 통제의 두 마리 토끼를 록펠러는 모두 가져오게 됩니다. 나토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통제받지도 않고 있으며 군의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만이 나토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나토는 현재도 이 록펠러의 막대한 후원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나토의 모든 권한은 아직도 록펠러의 영향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록펠러는 과거부터 전쟁과 석유 그리고 자선을 위장한 폭리, 금융사업 같은 편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유엔과 나토, 국제통화기금을 창설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패권 질서를 만들고 유지했던 장본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선이라는 것은 흔히 바라는 것이 없는 베품이고
인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록펠러 재단의 차선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유전학 연구의 지원 사례를 한 예로 들어보자면 1939년부터 전쟁이 종전되는 긴 시간 동안 록펠러 재단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라는 생물학 연구에 이 전쟁 피해 자선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가 지원했던 이 연구의 진짜 목적은 전쟁 피해 지원이 아니라 나치의 우생학 연구였는데, 자, 이것은 우월한 인종만을 착출 번식시키고 그들이 열등하다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은 죽이거나 불임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록펠러는 자선이라는 명분으로 이 나치의 우생학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이고, 나치는 록펠러의 자금을 통해 수용소 인간들의 생체 실험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는 전쟁 기간 동안 록펠러의 의학적인 가치 이익이 결국 국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나치의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이것 또한 전쟁 중에 나치 공군에게 부족한 연료를 비밀리에 제공함으로 인해 미국의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쟁을 장기화시키도록 유도함으로 인해 군수 무기와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록펠러 자신들과 더불어 미국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록펠러의 이러한 헌법 위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묵인했고, 이건 역시도 독일과의 전쟁이 미국의 경제와 생물학 연구를 급진전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종전된 후에도 록펠러 형제는 우생학 연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이 미국 정부와 함께 무시무시한 인간 실험을 감행했던 핵심 나치 과학자들의 생체 연구 자료를 기증받는 그러한 조건으로 그들의 신분을 세탁해주고 미국과 캐나다로 데려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 대부분의 나치 과학자들은 CIA 기관 산하 아래서 그동안 진행해오던 생체 실험 연구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까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된 대표적인 실험 중 하나가 바로 CIA 1급 비밀 프로젝트였던 MK 울트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실제로 존재했던 프로젝트이고 CIA가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던 생체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 1950년대에 들어서자 록펠러 형제는 독일 과학자의 생체 연구가 이 대중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인구위원회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바로 유전자 생명공학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우생학을 꾸준히 변모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록펠러의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던 헨리 키신저, 이 헨리 키신저는 NSSM-200이라는 1급 비밀 프로젝트인 세계 인구 성장의 의미와 국외 이해 관계들이라는 이러한 중책임의 프로젝트를 떠맡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는 바로 석유나 광물 같은 전략적 원자재를 가진 개발도상국이 매우 부강하기 쉽고 부유한 환경으로 인한 높은 인구 증가는 폭발적인 내수 경제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만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자원 무기와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결국 미국이 자원국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 유일한 해결 방법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감소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역시 록펠러와 미국 정부의 전제 조건으로 합작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록펠러 재단은 NSSM-200이라는 인구 축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WHO와 함께 인구를 제한하는 피임약과 콘돔을 개발했고, 그것을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 조달하였으면서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특수한 파상품 백신 개발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록펠러 재단은 몬산토에 대한 소유권과 록펠러 대학의 생물학 연구 자금 조달을 통해 1939년부터 꾸준히 연구해왔던 유전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유전자 조작 영역을 만들고 식물의 유전자 발현과 변이, 즉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꾸며 재배치하는 유전자 대포와 크리스퍼 가입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는 이 새로운 GMO 식품에 대한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빌 게이츠, 즉 빌 앤 멜린다 재단과 손을 잡고 이 많은 GMO 식품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몬산토의 목표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인간과 동물의 식량을 통제하고 오직 GMO 식품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자, 미래의 식량 부족 대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들은 핑계를 댑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 농산물을 저들이 개발한다고 한다면 왜 일회용 씨앗을 만들어 종자를 퍼뜨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록펠러와 빌 게이츠가 몬산토를 통해 철저하게 식량을 독점하고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이런 독점적인 시스템에 이미 미국은 모든 콩의 90% 이상, 옥수수와 면화는 80% 이상이 이제는 GMO 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물론 지금은 논 GMO라는 관리를 통해 GMO 식품이 어느 정도 관리 구분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자, 현재도 여전히 GMO 식품이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재가공이 되었을 시에 그 함유량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드뭅니다. 록펠러는 엑슨모빌, 세브론 등의 이 석유 기업을 기반으로 그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왔으며 1954년부터 헨리 키신저는 거의 모든 록펠러 원유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1973년에서 74년에 벌어졌던 오일 쇼크는 빌드버그 그룹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록펠러의 결사 조직에 의해서 조율이 되었고, 1973년 5월에는 헨리 키신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의 주요 석유회사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스웨덴에 위치한 살트헤바덴이라는 이러한 곳에서 빌드버그 연례 모임을 열고 중동 오일 쇼크 계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빌드버그 회의를 통해서 이 오일 쇼크를 계획했던 이유는 가치가 하락하는 미국 달러를 구하고 록펠러가 장악하고 있던 미국 석유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로 인해 이 록펠러의 체이스 맨하탄 은행을 포함한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글로벌 최대 은행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은 물론 달러라는 돈을 이용해 전 세계 금융에 미국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저들이 꾸민 오일 쇼크 계획에 대한 전적인 모든 책임은 바로 CNN 언론을 통해 중동 국가 수장들이 석유로 인한 탐욕스러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언론 플레이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저들은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록펠러와 함께 오일 쇼크를 일으켰던 키신저는 록펠러의 오일 사태에 대해 굵고 짧은 명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이 석유를 통제한다면 당신은 전 국가를 통제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식량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인류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돈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키신저의 말처럼 석유와 식량, 화폐 장악과 개혁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미국과 중국, 중동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록펠러가 창설한 빌드버그 회의를 통해 나온 토론 의제들은 이 새로운 아젠다 의제로 채택되어져서 그것이 작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록펠러는 빌드버그 회의에서 헨리 키신저의 석유와 식량, 화폐 발언을 통합적인 의미로 이 신세계 질서라고 규정을 지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세계 질서의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자, 록펠러는 오일 쇼크 이후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던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규모를 확장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자, 부족한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바로 미국 재무부를 거쳐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부사장까지 연임을 했던 폴 벌커를 마스코트로 앞세우고 그가 지미 카터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도록 카터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록펠러 자신들이 지금껏 오일 쇼크로 끌어올린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다 라는 이러한 명분을 폴 벌커에게 주면서 금리 상승을 유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의 금리 상승 명분을 통해 폴 볼커는 81년 말 기준금리를 사상 최고치인 21%까지 상승시키게 되었고 그로 인한 달러의 가치는 또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폴 볼커의 무분별한 금리 상승의 효력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마약성 급처방의 효과만 보았을 뿐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록펠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으켰던 이런 오일 쇼크와 마찬가지로 폴 볼커를 앞세워서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충격으로 흔들기 시작하면서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을 단기적으로 막고 금리의 폭등에 따른 채권과 금값 하락 베팅을 통해 또다시 편법적인 수법으로 인해 부를 거머쥐었지만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록펠러의 지원으로 볼커가 추진하려고 했던 금리 충격 요법의 진짜 의도는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부채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저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 록펠러와 월스트리트는 폴 벌커의 금리 충격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힘들어진 글로벌 부채 위기를 이용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국가들에게 민영화와 대폭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강요하기 시작했으며 빌드버그의 핵심 회원이었던 조지 소로스와 함께 IMF라는 사채꾼을 앞세워 그들의 최우량 자산을 헐값으로 거머쥐는 편법적인 반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게 저지르면서 세계 최고의 자산가로 록펠러는 등극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껏 록펠러가 끌어모은 부의 실체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본격적인 시작으로 해서 80년대 금리 쇼크를 이용한 고의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용해 IMF를 앞세우고 부채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척 하면서 부채를 갚을 여력이 없는 나라들의 자산을 헐값으로 약탈해서 벌어들인 지저분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록펠러와 헨리 키신저는 비델라와 피노체트 같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독재자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매우 두터웠는데, 자, 그 이유는 미국과 CIA를 통해서 그들이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암암리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는데, 자, 록펠러의 쿠데타 지원은 당연히 공짜가 아닌 거래를 대가로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자, 그들은 쿠데타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록펠러 가문의 중남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 나라의 기업과 부동산을 미국에게 헐값에 넘겨주기도 했고, 특히 헨리 키신저는 두 독재자를 반공주의 사상을 가진 독재자일 뿐이다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국민에게 저지른 잔혹한 짓을 묵인하면서 미국을 위해 그들과의 더러운 비즈니스를 지속시켜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록펠러는 삼각위원회라는 일종의 사교 클럽을 설립하게 되고 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의 파워 엘리트들의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료와 기업들을 바로 자신들의 금융기업에 종속시키게 만들고 그들을 돈을 통해 컨트롤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삼각위원회에 가입된 정책 회원들은 주로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의 가장 큰 은행장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되어진 글로벌 기업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된 회원들은 매우 선택적인 특혜를 주었지만 만약에 삼각위원회를 탈퇴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융거래가 막히기가 일쑤였고 기업들 간의 거래도 끊어져 파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로버트 오브라이언으로 트럼프의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록펠러라는 검은 그림자의 진실이며 이것은 결코 감출 수 없는 역사입니다. 데이비드 록펠러는 항상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의 대통령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밝은 곳에서 보여주었던 선의의 행위는 결코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거머쥐려는 야욕과 더불어 빌드버그와 삼각위원회라는 엘리트 집단 사교 클럽을 이용해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록펠러, 이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원유, 화폐, 식량, 이 모든 부분에도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결국 록펠러가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경제 시스템의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록펠러 가문을 통해서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본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